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네요. 하지만 제가 겪은 일들을 나누면서 혹시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실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용기를 내봅니다. 2018년 세종시 상가 분양을 받아 연글 투자를 했다가 지금은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쭉 회계사무소에서 일해왔어요. 공인회계사는 아니고 세무사 보조 업무를 주로 했죠. 26살에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웠고 남편은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를 했습니다. 2018년 당시 제 나이가 47이었어요. 큰아들은 대학교 2학년, 작은 딸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죠. 그때만 해도 저는 제 삶에 꽤 만족하고 있었어요. 남편도 건설 현장 소장으로 일하면서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고 저도 20년 넘게 다닌 회계사무소에서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았어요. 매달 적금도 넣고 아이들 교육비도 부담 없이 낼 수 있었고 가끔 가족 여행도 갔어요. 저희 가족만의 소소한 행복이 있었죠. 2017년쯤부터 세종시 얘기를 자주 들었어요. 저희가 대전에 살고 있었거든요. 세종시가 생기면서 대전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고 제가 다니던 회계사무소 고객들 중에도 세종시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세종시 공무원으로 발령받아서 이주하셨고 또 어떤 분은 세종시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세종시는 앞으로 대박이 날 거다였어요. 지금 투자하면 10년 후에는 몇 배가 될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정도로 생각했어요. 저와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 같았거든요. 그런데 점점 더 많은 분들이 비슷한 얘기를 하시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2018년 초쯤 되니까 주변에서 부동산 투자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특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저희도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전세금이 계속 오르니까 차라리 우리도 집을 사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아파트를 보러 다니니까 너무 비싸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는 5, 6억을 호가했어요. 저희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가격이었죠. 그때 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파트가 비싸면 상가를 보세요. 상가는 임대 수익도 있고 시세 상승도 기대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상가 투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2018년 3월쯤인가 회계사무소에서 일하는데 한 고객분이 세종시 상가 분양 광고지를 들고 오셨어요.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 관심 없으세요? 라고 하시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광고지를 보니까 정말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세종시 중심가에 위치한 상가 건물이고 분양가도 아파트보다는 저렴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세종시의 미래 가치를 선점하세요라는 문구가 제 마음을 끌었어요. 집에 가서 남편한테 보여줬더니 남편도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한번 견학이라도 가볼까? 하면서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단순히 호기심에서 접근했었어요. 2018년 4월에 처음으로 세종시 분양 견학을 갔어요. 분양사에서 버스를 대전에서 픽업해 주더라고요. 견학 참가자가 50명 정도 되었나? 대부분 저희와 비슷한 40, 50대 중년 부부들이었어요. 세종시 현장을 직접 보니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아직 개발이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곳곳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었고 공무원들이 이주해오면서 생긴 상권도 보였어요. 분양 담당자가 설명하는데 정말 설득력이 있었어요. 지금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신도시입니다. 앞으로 30만 명이 이주해올 예정이고 그만큼 상권도 성장할 거예요. 지금 분양 받으시면 완공 후 임대 수익은 물론 시세 상승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진 상가는 30평 정도 되는 점포였어요. 분양가는 4억 2천만 원이었고 계약금 4천만 원, 중도금 1억 8천만 원, 잔금 2억 원 이런 식으로 분할 납부하는 조건이었어요. 분양 담당자가 투자 수익률도 계산해서 보여줬어요. 완공 후 임대료를 월 300만 원 정도로 받을 수 있을 거고 5% 수익률로 계산하면 연간 1,800만 원 수익이 나와요. 여기다 시세 상승까지 고려하면 정말 좋은 투자라고 할 수 있죠. 그때 저는 회계 업무를 하고 있었으니까 숫자 계산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분양 담당자가 제시한 수치들을 제 나름대로 검토해봤는데 그럴듯해 보였어요.
이 정도면 해볼 만하겠다 싶었죠. 견학을 다녀온 후 남편과 진지하게 얘기를 나눴어요. 처음에 남편은 조심스러워했어요. 우리가 뭘 안다고 부동산 투자를 하냐면서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어느 정도 정했었어요. 여보, 우리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세종시는 정말 성장 잠재력이 크잖아. 게다가 우리 나이에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모르겠네. 남편도 저의 열정을 보고는 그래, 당신이 그렇게 확신한다면 한번 해보자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 저를 너무 믿어준 게 아닐까 싶어요. 분양가 4억 2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계산해봤어요. 그때 저희 가정자산은 이랬어요. 예적금이 8천만 원, 남편이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1억 원, 제가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5천만 원, 그리고 펀드나 보험을 해지하면 3천만 원 정도. 총 2억 6천만 원 정도는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었어요. 나머지 1억 6천만 원은 완공 후 은행 대출을 받기로 계획했죠. 분양사에서도 완공되면 담보대출이 쉽게 나온다고 했거든요. 사실 이때부터 연글이 시작된 거예요. 저희가 가진 모든 자산을 이 투자에 쏟아부은 거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이 정도 투자해야 의미 있는 수익이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투자 결정을 하고 나서 가족들에게 알렸어요. 큰아들은 대학생이었는데 엄마가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사업이 아니라 투자야. 엄마가 돈을 벌어서 너희 미래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 설명했어요. 작은 딸은 고등학생이었는데 잘 이해 못하더라고요. 그냥 엄마가 건물을 산다는 거네라고 하면서 별로 관심 없어 했어요. 시어머니한테는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희가 세종시에 작은 상가를 하나 분양받았어요 라고 했더니 그래, 잘했다. 요즘 부동산이 좋다니까라고 하시더라고요. 2018년 5월에 드디어 분양 계약을 체결했어요. 분양 사무소에 가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정말 떨렸어요. 평생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쓸 일이 없었거든요. 계약금 4,200만 원을 내면서 드디어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설레고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하지만 기대감이 더 컸어요. 분양 담당자가 축하드려요. 정말 좋은 선택을 하셨어요. 2년 후에는 분명히 지금 결정을 잘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그럴 거라고 믿었어요. 2019년에 들어서면서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들을 연이어 발표하더라고요. 세종시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초기에 워낙 급격하게 올랐던 가격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기 시작했죠. 그래도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세종시의 기본 전망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2019년 중반쯤 공사 현장을 보러 갔어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는데 뭔가 주변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견학 왔을 때는 활기찬 분위기였는데 이번에는 좀 조용한 느낌이었어요. 분양 담당자에게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네,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 완공 예정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을 보니까 생각보다 공사가 많이 안 진행된 것 같았어요. 아직 골조 작업도 다 끝나지 않았거든요. 처음으로 혹시 공사가 늦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2019년 하반기부터 저희 가정 경제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남편이 다니던 건설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남편 월급이 줄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니던 회계사무소도 경기불황으로 고객이 줄어들면서 제 수입도 불안정해졌어요. 예전에는 매달 적금을 넣을 여유가 있었는데 이때부터 적금을 못 넣기 시작했어요. 생활비도 빠듯해졌고요. 그런데 상가 분양 잔금 2억 원은 2020년에 내야 했거든요. 남편이 잔금은 어떻게 마련하지?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완공되면 은행 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라고 했어요. 분양사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하고요. 2020년 상반기쯤 은행에 대출 사전 승인을 신청했어요. 완공 후 담보대출로 2억 원을 받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은행에서 의외의 답변이 왔어요. 상가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다릅니다. LTV 담보인 정비율가 낮고 금리도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임차인이 확보되어야 대출 승인이 수월합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상가 대출이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걸요. 분양사에서는 쉽게 나온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2020년 하반기에 정식으로 대출을 신청했는데
거절당했어요. 은행에서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가에는 대출을 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완공되어도 임차인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잔금 2억 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저희가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여력도 별로 없었고요. 분양사에 연락해서 대출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다른 은행을 알아보시거나 아니면 잔금 납부를 조금 연기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2020년 하반기에 완공 예정이었는데 공사가 지연되었어요.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 인허가 문제도 있었고 건설회사 사정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한테는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잔금 마련이 어려워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완공이 지연되면서 잔금 납부도 연기되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분양자들은 불만이 많았어요. 언제 완공되는 거냐, 지연이자는 누가 책임질 거냐 하면서 분양사에 항의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2021년 상반기에 드디어 완공되었어요. 완공 통보를 받고 현장을 보러 갔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아 보였어요. 외관도 깔끔하고 내부도 잘 지어졌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잔금이었어요. 2억 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은행 대출은 여전히 까다로웠고 임차인도 아직 구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결국 저희는 개인 대출을 알아봤어요. 금리는 높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제가 직장인 신용대출로 5천만 원, 남편이 5천만 원, 그리고 지인한테 5천만 원을 빌리고 나머지는 보험을 해지해서 마련했어요. 2021년 7월에 드디어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을 받았어요. 등기부 등본에 제 이름이 올라갔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드디어 내 건물이 생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부담감도 컸어요. 개인 대출 이자만 해도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나갔거든요. 빨리 임차인을 구해서 임대 수익을 올려야 했어요. 완공되자마자 임차인 구하기에 나섰어요. 부동산 중개업소 여러 곳에 임대 의뢰를 했고 인터넷에도 광고를 냈어요. 분양할 때 월 300만 원 임대료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280만 원에 내놨어요. 그래도 문의가 별로 없더라고요. 몇 분이 와서 보기는 했는데 계약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한 달, 두 달 지나도 임차인이 없으니까 점점 조급해졌어요.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는데 수입은 없으니까요. 3개월 정도 지난 2021년 10월에 임대료를 250만 원으로 낮추니까 드디어 첫 번째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치킨집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임대료 250만 원으로 계약했어요. 분양할 때 기대했던 300만 원보다 50만 원이나 적었지만 그래도 공실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어요. 250만 원에서 대출받은 모든 이자 120만 원을 빼면 130만 원이 남았거든요. 관리비나 세금을 빼도 100만 원 정도는 수익이 날 것 같았어요. 첫 임대료를 받았을 때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투자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구나 싶었죠.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첫 6개월간은 나름 순조로웠어요. 임대료도 잘 들어오고 치킨집도 제법 손님이 있는 것 같았어요. 가끔 지나가면서 보면 불이 켜져 있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매달 임대료 250만 원에서 대출 이자와 세금 등을 빼면 실제로는 1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어요.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는 적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수익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한테도 봐, 이제 괜찮아지고 있지? 라고 했어요. 가족들한테도 엄마 투자가 성공하고 있다고 자랑했고요. 그런데 2022년 4월쯤부터 치킨집 사장님이 임대료를 며칠씩 늦게 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죄송해요. 카드 대금 결제일이랑 겹쳐서 며칠만 늦춰도 될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한두 번은 괜찮다고 했어요. 장사하는 분들이니까 현금 흐름이 불규칙할 수 있다고 이해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자주 늦어지는 기간도 길어졌어요. 5월에는 거의 열흘을 늦게 주셨고 6월에는 보름을 늦게 주셨어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2022년 7월에 치킨집 사장님이 갑자기 연락을 주셨어요. 죄송한데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그만둬야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보증금 3천만 원을 돌려줘야 하는데 저희 통장에는 그런 돈이 없었거든요. 그동안 들어온 임대료로는 대출 이자 내고 생활비 보태는데 써버렸으니까요. 결국 지인한테 돈을 또 빌려서 보증금을 돌려줬어요. 그리고 다시 공실이 되었죠. 치킨집이 나간 후 다시 임차인을 구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더 어려웠어요.
치킨집이 망했다는 소문이 나면서 이 자리는 장사가 안 되는 자리라는 인식이 생긴 거죠. 임대료를 230만 원으로 또 낮췄는데도 쉽게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한두 분이 와서 보시긴 했는데 이전에 이 가게가 손님이 별로 없어서 금방 나갔다면서요. 라고 물어보시면서 선뜻 계약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2022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공실이 지속되었어요. 임대 수익은 없는데 대출이자 120만 원과 관리비 17만 원은 계속 나가니까 정말 부담이 컸어요. 관리비까지 합하면 한 달에 140만 원 정도가 순손실이었어요. 3개월이면 420만 원을 제가 부담해야 했는데 저희 가정 수입으로는 정말 버거웠어요. 생활비를 줄이고 적금도 깨고 그래도 부족해서 또 지인한테 돈을 빌려야 했어요. 남편이 이러다가 우리 가정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겠다고 걱정하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이 들었지만 조금만 더 버티자고 했어요. 2022년 11월에 드디어 두 번째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분식집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임대료 200만 원으로 계약했어요. 또 임대료가 50만 원 더 떨어진 거죠. 처음 기대했던 300만 원에서 100만 원이나 적은 200만 원이었어요. 200만 원에서 대출 이자 140만 원을 빼면 60만 원, 세금도 빼면 실제로는 수익이 정말 안 났어요. 그래도 공실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대출 이자는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 즈음에서 세종시는 뉴스에 자주 나올 정도로 상가시장 전체가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신축 상가들이 너무 많이 공급되면서 공실률이 높아졌고 그나마 받던 임대료도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하고 있었어요. 제가 매달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저희 건물뿐만 아니라 주변 상가들도 공실이 많더라고요. 임대 표시가 붙은 상가들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아예 길을 걸으면 임대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이 요즘 세종시 상가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요.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분식집도 처음 몇 달은 그럭저럭 했어요. 2023년 2월까지는 임대료도 제때 주셨고 가끔 지나가서 보면 손님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3월부터 분식집 사장님도 임대료를 늦게 주기 시작했어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매출이 많이 줄었어요. 임대료를 며칠만 늦춰도 될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치킨집 때와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저는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한번 경험해본 일이라서 어떻게 될지 예상이 되더라고요. 2023년 5월쯤 분식집 사장님이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어요. 다른 상가들은 임대료가 다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만 200만 원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150만 원으로 인하해 주시면 안 될까요? 150만 원이면 대출 이자 140만 원을 빼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하지만 거절하면 월세가 낮은 상가를 찾아 또 나갈 것 같았어요. 그러면 또 공실이 되고 보증금 2천만 원도 돌려줘야 하고 다른 임차인을 찾을 동안 관리비도 제가 내야 하고 결국 150만 원으로 내려주기로 했어요. 임대 수익이 줄어들면서 저희 가정 경제가 본격적으로 어려워졌어요. 150만 원에서 대출 이자와 각종 비용을 빼면 실제로는 아무 수익이 안 났거든요. 그런데 저희 가정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전에는 상가 수익이 부족해도 생활비로 메울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어려워졌어요. 매달 적자가 나기 시작했어요. 생활비가 부족해서 또 다른 대출을 추가로 받기 시작했어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도 받고 저축은행에서 소액 대출도 받았어요. 금리가 높다는 걸 알면서도 당장 급하니까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매달 갚아야 할 이자가 점점 늘어났어요. 상가 대출에 필요한 이자 140만 원에 추가 대출 이자까지 합하면 한 달에 180만 원 넘게 이자를 내야 했어요. 남편이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고 걱정하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이 들었지만 조금만 더 버티면 상황이 나아질 거야 라고 자위했어요. 2024년 초에 분식집 사장님도 결국 나가겠다고 했어요. 정말 죄송한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라고 하시면서요. 보증금 2천만 원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돈이 없었어요. 결국 남편이 직장에서 퇴직금을 중도 인출해서 돌려줬어요. 남편의 노후 자금까지 건드리게 된 거죠. 다시 공실이 되었어요. 두 번째 공실이었는데 이번에는 더 절망적이었어요. 이미 두 번이나 장사가 안 된 자리라는 소문이 나면서 임차인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거든요.
그 즈음 주변 상가 시세를 알아봤더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4억 2천만 원에 분양받은 상가가 2억 5천만 원 정도로 떨어져 있었어요. 비슷한 조건의 상가들이 3억 원대의 매물로 나와 있었어요. 심지어 임대료도 130만 원, 120만 원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었고요. 내가 정말 잘못 판단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이 투자가 실패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2024년 초부터 공실이 지속되었어요. 임대료 수입은 전혀 없는데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니까 정말 버거웠어요. 처음 몇 달은 어떻게든 대출 이자를 냈어요. 생활비를 극도로 줄이고 또 빚을 내서라도 냈거든요. 하지만 12월쯤부터는 정말 한계였어요. 연말에 처음으로 대출 이자를 연체했어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정말 부끄러웠어요. 평생 연체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은행 담당자와 만나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지금 임차인을 구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곧 정리될 거예요 라고 했어요. 담당자가 이미 2달 연체된 상태인데 언제까지 기다려달라는 건가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음 달까지는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임차인은 구해지지 않고 추가로 돈을 빌릴 곳도 마땅치 않았거든요. 이 즈음부터 가족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아졌어요. 남편은 저한테 직접 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표정을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이들도 집안 분위기를 눈치채고 있었어요. 큰아들은 이미 취업해서 따로 살고 있었는데 가끔 집에 와서 엄마 아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작은 딸은 대학생이었는데 등록금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저희가 예전처럼 지원해줄 여력이 없어졌거든요. 딸이 아르바이트를 더 늘리는 걸 보니까 정말 미안했어요. 대출 연체가 신용에 영향을 미치면서 제 신용등급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3등급이었던 신용등급이 5등급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추가 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졌어요. 은행에서는 아예 거절하고 저축은행에서도 높은 금리를 요구했어요. 이미 빚이 많은 상태에서 고금리 대출을 더 받을 수는 없었어요. 이때부터 많은 손해를 보더라도 본격적으로 매각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대출 이자도 제대로 못 내고 있고 가정 경제도 파탄 직전이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각 의뢰를 했는데 예상 매각가가 2억도 안 될 거라고 하더군요. 남편과 상의해서 어떻게든 빨리 정리하자고 결정했어요.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더 큰 피해를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금매로 내놓으니까 문의는 좀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았어요. 대부분 1억에서 1억 5천 미만 정도를 제시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계속 버티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았거든요. 아무리 기다려도 상가는 팔리지 않았고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해서 결국 은행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은행에 빚진 돈, 대출받은 금융권에 빚진 돈들을 갚지 못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2024년 10월에 신용정보원에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어요. 저희 부부가 20년 넘게 모은 돈을 한 번에 잘못된 투자로 다 날린 거잖아요. 신용불량자가 되고 나니까 정말 불편한 게 많아요. 우선 신용카드를 못 써요. 모든 걸 현금으로 결제해야 하니까 불편하죠. 인터넷 쇼핑도 어려워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결제가 안 되니까 현금으로만 결제해야 하는데 그런 옵션이 없는 쇼핑몰도 많거든요. 무엇보다 자존심이 상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신용불량자라는 딱지가 붙으니까 정말 부끄러워요. 지금은 생활 수준이 많이 내려갔어요. 전세로 살던 집에서 나와서 조그마한 월세 집으로 이사했어요. 보증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었거든요. 수입도 많이 줄었어요. 회계사무소는 그만두고 지금은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어요. 하루에 4-5시간 일하고 월 80만 원 정도 받아요. 남편도 회사에서 나와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일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있어서 수입이 불안정해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가족들과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아요. 남편은 저한테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저는 항상 미안한 마음이에요. 제가 잘못 판단해서 가족 전체가 어려워진 거잖아요. 큰아들은 이미 취업해서 독립했는데 가끔 집에 올 때마다 생활비를 조금씩 주고 가요. 아들이 부모를 도와주는 상황이 된 거죠. 정말 면목이 없어요. 작은 딸은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등록금을 제가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해요. 딸이 학자금 대출받고 아르바이트하면서 스스로 해결하고 있어요. 정말 미안해요. 일상생활에서 작은 어려움들이 많아요. 병원 갈 때도 신용카드로 결제가 안 되니까 미리 현금을 준비해야 하고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것도 어려워요. 휴대폰 요금제도 바꿨어요. 후불제에서 선불제로 바꿨거든요. 통신비를 줄이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신용 문제 때문이기도 해요.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어요.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많아요. 이불 덮고 누워있으면 자꾸 그때 일들이 생각나요. 그때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면서요. 우울할 때도 많아요. 특히 예전에 제가 자신 있게 했던 말들이 생각나면 엄마가 돈 벌어서 너희 미래 안정적으로 만들어줄게라고 했던 말들이요. 지금은 오히려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저지른 실수들이 너무 많아요. 가장 큰 실수는 영끌이었어요. 거의 모든 자산을 한 곳에 투자한 거죠. 분산 투자의 기본도 지키지 않았어요. 두 번째 실수는 시장을 너무 낙관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세종시는 무조건 성장할 거야. 상가는 안전한 투자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죠. 세 번째는 투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숫자 계산은 할 줄 알았지만 실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상가 임대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랐어요. 상가 투자가 이렇게 어려운 줄은 몰랐어요. 분양할 때는 임대 수익이 안정적이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임차인 구하기도 어렵고 임대료도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임차인이 나가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미리 생각해야 했어요. 저는 그런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상가는 아파트와 달리 유동성이 떨어져요. 팔고 싶을 때 바로 팔기 어렵고 급매로 내놓으면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 수밖에 없어요. 가장 후회되는 건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물론 남편 동의는 받았지만 실제로는 제가 주도해서 결정한 거잖아요. 만약 실패할 경우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진지하게 고려했어야 해요. 자녀들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노후 준비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요. 지금 가족들 보면 정말 미안해요. 제 욕심 때문에 가족 전체가 어려워진 거니까요. 특히 딸이 학자금 대출받는 걸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50대에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만회할 기회가 있지만 50대에 실패하면 정말 답이 없어요. 특히 노후 자금을 투자에 쏟아붓는 건 정말 위험해요. 저도 그렇게 해서 지금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가 되었거든요. 50대 여성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큰 수익을 노리는 투자보다는 안전한 저축이나 안정적인 투자를 하세요.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들 위주로요. 만약 누군가가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제가 놓쳤던 것들을 꼭 확인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여유자금으로만 투자하세요. 생활자금이나 노후자금까지 투자하면 안 돼요. 둘째,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고려하세요. 공실이 6개월, 1년 지속되어도 버틸 수 있는지 계산해 보세요. 셋째, 해당 지역의 임대시장을 충분히 조사하세요. 분양사 말만 믿지 말고 직접 발로 뛰어서 확인하세요. 넷째, 대출 조건을 미리 정확히 알아보세요. 막상 대출받을 때 조건이 다를 수 있어요. 신용불량자가 되고 나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상담사분이 제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시고는 개인회생 절차를 권해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개인회생이라는 게 뭔지도 잘 몰랐어요. 법적 절차라고 하니까 겁도 났고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진행하기로 했어요. 2025년 2월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어요. 변호사 선임 비용도 부담이 되었지만 법무법인에서 분할 납부를 허용해줘서 진행할 수 있었어요. 서류 준비가 정말 복잡했어요. 지난 몇 년간의 소득 증빙, 재산 목록, 채무 현황 등등 모든 걸 다 정리해야 했어요. 제가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재산 목록을 작성하면서 정말 서글퍼졌어요. 예전에는 적금도 있고 펀드도 있고 보험도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지금도 부동산 투자, 상가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그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첫째, 여유자금으로만 하세요. 아무리 좋은 투자라도 생활자금이나 자녀 교육비까지 투자하면 안 돼요. 둘째, 분산 투자하세요.
한 곳에 모든 돈을 투자하는 건 정말 위험해요. 셋째, 충분히 공부하세요. 저는 숫자만 알고 실제 시장은 몰랐어요. 해당 지역 시장, 임대시장, 법적 제도 등을 충분히 공부하고 투자하세요. 저처럼 이미 투자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내가 바보였다, 내가 욕심을 부렸다 하면서 자책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자책한다고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아요. 둘째,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같은 곳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받으세요. 셋째, 가족들과 솔직하게 소통하세요. 숨기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가족들과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세요. 저처럼 신용불량자가 되신 분들께도 희망을 잃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에는 정말 절망스럽겠지만 방법이 있어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같은 법적 구제 절차를 활용하세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제도들이 있는 이유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잖아요. 그리고 신용회복은 시간이 걸리지만 불가능하지 않아요. 성실하게 변제하고 신용을 관리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 중에 투자 실패로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그분도 가족을 위해서 투자한 거일 테니까요. 물론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처음 마음은 좋았을 거예요. 대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세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로 생각하고 협력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탓하지 말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세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을, 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으신 분들께는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저도 지금 조금씩이지만 일어서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